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 40페이지에 있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분배 정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주제에서 다룰 주요 개념은 업적, 능력, 필요, 평등 네 가지입니다. 분배적 정의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각자의 가치에 맞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정의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대학 입학, 좋은 직장, 높은 직위, 편리하고 좋은 환경,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업적, 능력, 필요.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평등이라는 기준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업적, 능력, 필요, 평등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분배적 정의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적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의 의미는 성과와 실적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물건을 판매한 사원에게 성과급을 많이 주는 성과 연봉제가 있고요. 또한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따를 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취한 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서 업적에 따른 분배를 적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차를 몇 대 팔았는지, 물건을 몇 개 만들었는지, 석차가 몇 등인지,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등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같은 직종에서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비교가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성취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를 적용하게 되면 학교, 기업, 사회 등은 훨씬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서 그들이 속한 집단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한계점도 있습니다. 한계점의 첫 번째로는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도 선수의 기록과 야구 선수의 기록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를 비교하여 공정하게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판매직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로 업적을 평가하기 쉽지만 회계직이나 감사팀에 있는 사람의 업적을 서로 비교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겠지요.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업적이 많은 사람이 올해도 내년에도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성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다음에도 업적을 쌓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연봉 격차가 크게 된다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면서 그런 직장이나 사회는 서로 유대감을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고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과 자신감 부족, 경제적 불안 등으로 그들에게 사회는 매우 불행한 곳이라고 느끼기 쉽겠지요. 셋째, 경쟁의 과열로 인해 자신의 업적을 속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쟁만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속이는 부정부패는 더욱 많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과서 40페이지 하단의 생각의 힘에 있는 분배 기준과 급여 체계를 살펴볼게요. 한 은행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1호봉씩 올리고 호봉의 숫자에 따라 월급을 주는 급여 방식을 호봉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래 근무할수록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을 호봉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봉제가 가지는 장점은 직원 간의 경쟁과 갈등이 적어서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장유유석 문화에 맞아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식이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선호되었던 급여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 우수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못해 우수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져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나아가 우수한 직원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옮기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바뀌게 되면 회사 내에서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 직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익도 많이 발생하는 회사가 될 수 있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성과 연봉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게 되면 대부분 성과 연봉제를 적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이 남아 호봉제와 성과 연봉제가 혼합되어 있는 회사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미국에서처럼 완벽하게 성과 연봉제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찬반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것은 툴민 6단계의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 지닌 잠재력과 재능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잠재력, 재능, 전문적 지식, 자질 등이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능력에 따른 분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중 종합 전형에서 학생이 교내 활동을 한 것을 보고 잠재력과 재능을 찾아내 선발하는 것이 있고요. 기업에서 학력이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보여준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을 판단해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것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잠재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고 자신의 역량이 커져 학교, 기업 등이 원하는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이나 재능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죠. 잠재력이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 전형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고요. 기업에서도 자주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력 이외에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분배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뒤에 롤스라는 정의론의 대가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면서 우연성을 줄이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과서 41페이지를 보면 능력에 따른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 문제 탐구하기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인 샌델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제목인 능력주의의 독재라는 책에서 미국의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미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고 부의 세습보다는 진정으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과 실력에 입각하여 대학 선발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작용하여 계층 간의 이동이 사라지면서 가난이 대대로 세습되는 경직된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샌델은 대학 입시에서 계층 간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SAT 1, 2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지 말고 합격 후보 자격을 대략 10배 이상을 선발하여 이들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입학생을 받아들이자는 매우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학생들도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세 번째는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의 의미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거나 가난한 노인 세대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분배가 가지는 장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 평등이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분배하여 두 사람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38%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소득이 높으면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남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일하려는 동기를 약화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네 번째는 평등에 따른 분배입니다. 평등에 따른 분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정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에 따른 분배의 의미는 개인의 능력, 업적, 노력, 필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나 의무교육, 무상급식 등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상의 자유나 사유재산권 등과 같이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보장하는 것도 평등에 따른 분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기본적 권리에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혹은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등에 따른 분배가 가지는 장점은 간단하고 명확한 분배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이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사회의 기반을 이룹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를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가 많을수록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42페이지 날계단에 나오는 보편적 복지는 평등에 따른 분배에 해당되고 선별적 복지는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구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 선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생활기록부 내신 혹은 활동을 보고 선발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이 중에서 수능 중심 전형과 종합 전형, 지역기회균 등 전형을 예를 들어봅시다. 수능 중심의 전형은 수험생의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선발한다면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내 활동, 탐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성 등 종합적 역량을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면 능력에 따른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균 등과 기회균 등 전형은 필요에 따른 분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발 제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유독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하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2학기 통사 수업 중 가장 중요한 이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능 시험에 100%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필고사 시간에도 선생님이 중요한 출제 단원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에 나오는 사상가는 밀, 롤스, 노직, 맥킨타이어 등인데요. 이 중 롤스와 노직이 가장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자, 활동지 빈칸에 잘 적어 놓았나요? 이상으로 교과서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앉은 학생이 왼쪽에 있는 학생에게 설명합니다. 안녕.